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26일 이후 닷새 만인데요. 이렇게 증가폭은 주춤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 전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이 깊으면 소리가 나지 않죠. 네. 즉 근데 약간 바라보면 찰랑찰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조용한 전파는 지역사회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누군가 아프거나 증상이 있을 때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아파서 결국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알게 돼서 그 연금고리를 찾게 됐잖아요. 예. 만약에 그 맨 처음에 증상이 있었던 분이 물류센터에서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럼 그분들은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진 상태로 확산됐겠죠. 즉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바이러스를 나누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면역이 약한 분들 중에서만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즉 숫자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을 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제주도에 단체 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와 가족 신도 예. 9명이 집단 확진 받은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한 안양 군포 지역 교회들인데요. 안양 지역 교회 3곳하고 군포 지역 교회 8곳 총 11교회 목사 등 이제 신도들이 아마 제주도 여행을 간 것 같아요. 네네.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 여행을 갔다 왔고 이분들 중에 9명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중에 한 목사님의 손녀죠. 초등학생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이 학생이 최근까지 등교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이 등교했던 그 학교 모두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교직원들 약 150명, 학생 교직원 합쳐 150명이 지금 진단을 받고 있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교회 목사에 치무하고 있는 교회 100여 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에서 머물렀던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의 객실을 근무했던 호텔 직원들 그리고 밀접 접촉자 즉 비행기 타고 내릴 때 근방에서 앉았던 분들 이분들도 지금 다 찾아서 34명 정도를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얼마까지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9명까지 늘어났는데 네. 이게 더 늘어날 확률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들과 연관된 가족들이 연관되면서 학교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소까지 이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N차 감염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분들이 다녀와서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주도 가서 감염이 돼서 이곳 군포에 돌아와서 감염자로 확진이 된 건지 아니면 제주도 들어가기 전에 군포에 있을 때 이미 이분이 확진이 된 건지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감염이 된 건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감염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감염원을 찾아낼 수 없고 N차 감염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도 1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지난 29일에 제주도에 입도한 30대 여성인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들어올 때도 무증상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들어올 때 방역 지침에 따라서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우선 이분은 현재 제주도 내의 음압병상에서 무증상 상태로 잘 계신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거꾸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이분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검사를 받았던 건 21일입니다. 보통은 72시간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것을 진행하는데요.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없는데 아마도 신속 진단 키트, 즉 혈액으로 해서 하는 진단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이 있는 것을 병이 있다라고 하는 선별력이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 PCR, 분자 구조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을 봐야 되는 거는 이분은 미국에 출발할 때도 증상이 없었고 네. 그러니까요. 인천공항 들어와서도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현재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게 그냥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대구다. 네. 그러면 어제 들어왔다. 귀국을 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광명역까지 안전하게 준비된 이송사로 들어오고요.
KTX에는 전용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타고 동대구에 도착하면 동대구역에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입국부터 72시간 안에 자가 격리를 하다가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온 대구의 사례고요. 또 광주 사례 같은 경우도 전남 광주 사례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광명역으로 와서 KTX 도착 그리고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 즉 72시간 안에만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분은 29일 아까 제주 도내에 계셨던 그 30대 여성분은 29일 입국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30일 날 이전. 그러니까 하루 동안 서울에 본인 거주지에 있었겠죠. 네. 그리고 제주도 가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왜 제주 공에 있는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안 했느냐.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국 후, 그러니까 인천공항 입국 후 72시간 안에 검사를 하면 되니까 그 들어와서 본인이 그 관내에 있는 선별진료 검사를 받고 과정대로 한 것이고 거기서 양성이 나와서 지금 관내에 있는 음악병상에서 격리가 돼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밀접 접촉자로 돼 있는 분들이 일단은 부모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 그다음에 이송했었던 비행기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을 될 텐데 현재 그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을 잘했다고 하면은 사실 식사를 같이 했거나 같이 살았던 동거인 가족분들 외에는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29일 오후 5시 30분쯤에 인천공항 통해 입국을 했고요. 입국 시에 무증상이라서 공항 선별진료소에선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고 29일 오후 10시 40분에 항공편으로 제주도에 입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선 크게 머문 것 없이 바로 제주도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KTX를 좀 예를 들어주시면서 특별하게 좀 분리된 칸에 머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항공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방역에 나와 있는데요. 예. 제주도를 제외한 경우에는 항공으로 귀가하는 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부산이다. 그러면 이제 못 가는데 제주도는 KTX 타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주도가 주거지인 경우에는 항공 수칙에 따라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은, 방역 수칙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항공편에 탑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파악은 좀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인 거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인원이라든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되면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기 때문에 KTX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방역 범위 내에 있고 방역 절차는 잘 지켰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 있네요. 개인도 그렇고 방역 지침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가족 확진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 누나가 누나. 확진을 받은 건데 맞아요. 이 해당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목동에 있는 학원을 좀 여러 군데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도 학원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목동도 마찬가지. 목동에도 학원가가 많고 학교가 많은데 네네. 이제 이 학생이 양정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누나와 어머니가 확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 학생은 음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음성이고 어머니하고 누나 되시는 분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그 누나 되신 분은 아마 서대문구 학원 강사가 그 감염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네. 학원 강사와 접촉해서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서대문구에서 발생했던 학원 강사 감염원이 이 여성분과 접촉하면서 아마도 이 여성이 감염이 됐고 그게 이제 가족에게 전파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추측인데 그런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보수 학원들을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목동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원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원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요. 물론 이 학생은 일단 격리하고 자가격리하고 또 하나는 이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하루 동안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루 동안 문을 닫고 하루 동안 방역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문을 여는 걸로.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날은 문을 닫고 화요일 날 문을 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음성인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특성상 뭐 이렇게 감염이 음성으로 있다가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들도 잠복기가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증상 감염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게 일단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나서 증상이 발현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그쪽까지 확산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학원가가 확실히 비상이 걸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의도 학원가의 좀 사례를 보면 여의도 연세나루 학원 강사 일가족과 관련된 확진자가 2명 더 늘어서 지금 11명으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게 최초의 감염원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이죠. 사실 어떤 곳도 최초의 감염원을 찾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 유흥시설로 시작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지역에 몇 번째 환자가 유력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한 3-4분 정도가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접촉해서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핵심은 학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3월 달에는 많은 부분 학교 등원이 되지 않으면서 학원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원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교육도 사교육도 잘 방역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왜 제가 계속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몇 안 되는 의사 중에 한 명인데 학교 내에서는 방역 지침이라든지 생활 방역성에서의 교육으로서 지침이 진행이 되지만 학원은 사교육으로서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훌륭하시지만 학생들을 생활 방역으로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학교에서는 생활 방역 지침이 교육과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규율이 지켜지는 방면에 학원에서는 그 규율이 학교만큼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학원이 더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전파가 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떤 소스냐는 어떤 근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학교에서의 방역 지침이 학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원을 운영하시는 교육 주체에서도 귀 기울여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비율이 최근 2주간에 7%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원을 모르는 사례가 지금 가장 주목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럼 보시기에 학원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겠습니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면요. 예. 우리 지금 4명이 앉아 있는데 네. 이 중에 몇 명이나 감염됐을까요? 근데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노출이 되고 감염이 돼서 발병을 해야지만 하는 거죠. 즉 노출과 감염은 가능하지만 면역 원체가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까지 됐지만 발병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 브라질의 확진자 수가 오늘 하루만 33,000명이 하루 동안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단되는 그런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PCR 같은 분자 구조를 검진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탁 찔러서 하는 그런 신속 진단 키트 네. 70% 80% 들어가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4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인구가 2억 1,000명이기 때문에 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즉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행인 건 남반구는 겨울로 진행되고 있어서 확산이 빠르고 아직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허둥허둥하고 있고 한국은 한번 경험을 하고 조금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가 떨어지지만 몰이라든지 아까 제가 발표를 듣고 왔는데 에어컨 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사람들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예. 밀접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싱가포르형의 산발적 감염은 충분히 일어나고 그 원인이 7.3%가 아까 나왔는데 그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쓰기를 놓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돼서 앞으로 2-3년 정도는 이렇게 산발적 발병은 계속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일단 뭐 개인 방역은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학교를 아직 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면 또 찬성한다고. 네, 찬성을 찬성을 하는 하셨죠. 내 난데는 찬성을 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3차 등교가 시작되는데 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뭐 저도 동의해요 교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3차 등 고1,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들인데 이미 이제 개학을 하고 등교 개학을 많이 하고 물론 뭐 그 감염원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감염된 학생이 발견된 곳 같은 경우는 문을 닫거나 지역별로는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게 학교가 등교를 지금 일시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과정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학교를 계속 그러면 개학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죠. 물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역 지침을 모두 다 따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스크 벗고 막 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양치하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감염을 줄이면서
백신이 나오고 아니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것인데 무작정 계속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 연말 안에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9월 또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상태 때문에 학생들 계속 개학을 안 하게 되면 그럼 학교는 9월도 제가 볼 때는 9월 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방역을 해나가면서 학생들도 적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치를 철저히 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등교 개학을 무작정 미루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부터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해제됩니다. 이제 날짜 뭐 이런 생년월일 끝자리 수와 상관없이 원하는 때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마스크 품귀 현상, 마스크 대란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제됐다라는 건 그만큼 마스크 공급이 좀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좀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른 마스크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천으로 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들을 주로 사용하시는 걸 많이 봐요. 지금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예전엔 KF94 80만 고집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요즘 보면 덴탈 마스크나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들을 다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부 당국이나 방역 당국도 그렇게 꼭 KF94나 80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쓸 수 있고 살 수 있는 통로와 루트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옛날처럼 94, 80만 고집할 때는 그거 안 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렸지만 지금은 이게 여러 가지 마스크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품귀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이하는 내일부터 5개를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일반 이제 성인들은 3개로 그대로입니다만 요일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아무 때나 가서 사셔도 되고요.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나왔을 때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렇게 국민들도 엄청나게 뭐 화도 나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네. 잘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스크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례일 수 있고 등교 계약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응해 가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내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가 KF94, 80 이걸 굉장히 고수할 때는 그 필터 성능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거짓으로 이제 성능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로 만들어내는 마스크들이 많아서 전량 폐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그럼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의 저하에 뭐 성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거나 뭐 전량 폐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시는 의학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슬기로운 무슨 생활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제 22년 전 생활을 해보면 예. 제가 이제 막 인턴할 때 수술방에서 면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끝날 때쯤에 수술방에서 덴탈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진료를 할 때도 저도 그렇고 제가 존경하는 이재갑 교수님도 그렇고 진료실에서 덴탈 마스크를 쓰고 KF94가 지급되는 걸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부하거나 그러는 걸 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 그렇지만 밀접 접촉하는 경우라든지 열이 나는 경우라고 하면 꼭 KF94를 착용하고 저도 진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를 때는 최고의 방역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죠. 즉 내가 건강하고 기침을 안 하고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면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를 써서 상대방에게 비말을 전파하지 않는 그런 것부터 해도 충분하다는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이번에 아산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됐죠. 하지만 가짜 KF94라든지 가짜 K80 같은 경우는 그 필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들여맞았을 때 거기 그냥 우리가 흔히 말로 뽀플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입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공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인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가 흡입을 하거나 오래 착용했을 때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량 폐기하는 게 맞고요. 꼭 구매하실 때는 마크가 있거나 정식으로 수입된 확인을 하시고 정상적인 그런 제조 과정에 마크가 있는 것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